자, 작년 6구 막 이런 거 막 이것저것 막 짬뽕해서 이게 앞에다 보면 봤더니 문장들이 막 그렇지. 처음 보는 문장들이 다 나왔던 문장들이야. 우리 기출 문제 다 했던 문제들. 보세요. 이거 법지문이지만 지문이 좀 길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읽는지를 우리 문학 비문학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 읽다가 포기하고 싶은 숨이 헉헉 막히는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까지 대충 공부하다가 또는 뭐 겨울방학 동안에 그냥 뜻풀이만 막 하는 연습을 하다가 전체 구조를 못 보고 뭘 봐야 될지를 모르면 지문이 엄청 어려운 거고 문제 못 풀겠지. 반대로 우리 누님 말하지만 독서 영역은 지문을 잘 볼 것, 지문 독해. 분명히 다시 말할게. 지문이 문제풀이보다 문제는 지문만 정확히 독해를 하면 문제풀이에 30%께 투자 안 해도 돼. 반대로 독서는 지문에,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논리적으로 읽기, 첫 문장 잘 보고 첫 단락 잘 보고.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으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로 유언이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럼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의사 표시를 필수적으로 해서 그렇게 효과를 발행하는 게 유언이나 계약이래. 그럼 민법에서 유언, 계약 얘네들을 할 때는 의사 표시가 필수적이래. 필수. 이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걸 필수로 해야 법률 효과가 생긴대. 그럼 중요한 단어는 이제 의사 표시랑 법률 효과의 관계. 의사 표시, 다시 반복되네? 그럼 이 중에서도 이제 글 읽는 방법,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네. 왜? 의사 표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글을 읽을 때, 첫 문장 읽고 고민해. 뭐가 중요하지? 무슨 얘기하려고 하지? 잘 못 잡았더라도, 점으로 끝났어? 그러면 두 번째에서 다시 반복되는 애들이 있으면 걔가 중요하다. 그럼 의사 표시 중요하네. 그러면 의사 표시는 똑같은 말이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똑같은 말이네. 법률 효과.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표시행위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 결국은 의사 표시 방법이 나왔네. 그럼 의사에서도 의사 표시 방법은 말, 글, 머리 끄덕이기, 손 드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대. 됐어? 어쨌든 계속 의사표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봐. 그럼 이런 방법으로도 의사표시가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법률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계속 의사표시야. 한 사람인 이렇게 글이라는 건 다 알려줘.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표의자라고 해. 표의자의 진의와 두 개 나오네. 잘 봐야 돼. 표시된 의사가 표시된 의사 표시 그러니까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파트 이제부터가 진짜네. 문제를 제기하네. 문제는 뭐야? 둘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된다. 그럼 우리가 법적 질문 나오면 이 법적인 게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법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지. 그러면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의사 표시를 표의자의 진위와 계속 표하다 그냥 뱅뱅 돌다 그냥 포기하는 거지. 진위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 이제 문제 제기했는데 다시 이 부분 잘 봤어야 되는 거야. 자,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해. 그러면 표의자의 내가 진짜 전달하려고 하는 의사는 이거였거든.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표자의 진의, 내가 진짜로 전달하고 하는 의도는 이거였어. 근데 이거랑 근데 그게 사인이나 표시 이런 게 좀 달라졌을 때 표시된 의사 표시가 표시된 것이 뭐 글이나 문자로 표시, 내 뜻은 X인데 표시는 X 다시로 하는 거야. A인데 실제 문서 계약서 사인에서는 글을 쓸 때 내가 잘 몰라가지고 A 다시라고 표시한 거야. 이게 다를 때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같을 때는 상관없는 거지.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 그러면 의사 표시를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얘가 개똥이고 이거랑 계약하는 애가 바로 소똥이야. 이 소똥이를 우리는 이 표의자, 이렇게 계약한 사람 의사 표시한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령자, 표시 수령자. 이 표시를 받아보는 사람, 계약서에 써있는 걸 받아보는 사람, 수령자의 수령자가 표의자의 얘의 진위, 의사 표시를 진위와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얘는 의사 표시를 A-로 했지만 얘는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 그걸 잘못 전달한 거야. 내가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것을 표시를 본 사람은, 이 사인을 본 사람은, 이 수령자는 얘 진짜 마음을 제대로 읽지는 못하는 거지. 얘가 표시된 그대로만 보겠지. 그게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률 행위에 해석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는 이제 이게 이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 문서에 정확히 말한다면 그 법률 행위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이 필요한 이유, 이게 문제 해결이지.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해결이겠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뭐 이렇게 표의자의 진위와 의사표시가 달라 보여서 그 의사표시를 표시 수령자가 받아들였을 때 원래 사인한 이 사람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이 계약에 대해서, 이 문서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 진짜 표의자의 진위는 뭐냐,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지.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다시 그럼 압축된 게 법률 행위의 해석으로 온 거야.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 진짜 이 의도의 계약에서의 진짜 내용은 뭐야? 라고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 행위의 성립과, 그래야 법률 행위가 성립되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론.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인데, 법률 해석이 필요한 이유랑 해석을 통해 가지고 법률 행위가 성립되고 또 유효성,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중심화제가 이제 법률 해석인지, 법률 해석. 이렇게. 그럼 앞으로 전개될 글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법률을 해석해야 되는 거니? 이게 이제 나오겠지. 어떻게 법률을 해석해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니?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성립과 유효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지.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니? 그러면 잘 몰랐더라도 서론을 못 잡았네. 그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법률 해석에 관한 거구나, 이 정도는 잡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못 잡았다면 이제 눈이 말하지만 매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랬어. 진짜 기준. 그럼 봤더니 법률 행위의 해석은, 그럼 바로 이걸 이제 이어왔어? 그럼 이제 진짜로 중심화제가 법률 행위 해석으로 오는 거지. 그럼 빨리 사고를 이제 법률 해석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해석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는 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 거야. 해석 방법이지, 얘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기준이 뭔데?
어떤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게 법률 해석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다가 이제 문제 풀 때 일정한 기준이 뭔지 여기 설명하겠지. 그럼 이 단락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 있다는 뜻이지. 바로 문제 풀어가라는 거지. 까먹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 다 머리에 까먹고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명심해. 하나의 단락 안에 특정한 문장, 특정한 단어를 묻는다면 그 단락이 끝나면 바로 문제 풀러가라. 그게 시간을 줄이는 거다. 그럼 이제 일정한 법률 해석의 기준이 뭔지를 찾으러 가자는 거지. 문제가 생겼어?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그 누가 맞는지를, 어떤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해석의 기준이 있어.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야, 내가 이 계약을 한 사람은 원래 내 계약은 이 계약을 통해서 내가 이 러셀 건물을 빌리려고 한 거야, 임대하려고 한 거야, 살려고 한 게 아니야. 내 계약자는 살려고 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지. 근데 해석을 해서 이게 빌리려고 한 건지 살려고 한 건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법률 행위, 이거 법률 읽을 때 당사자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우리 이론에서 많이 했지만 법지문의 특징을 내가 설명했어. 법지문 나오면 이거는 분명히 X와 Y 두 사람 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왜 생긴지 나오고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법지문의 기본 패턴이다. 여기는 계약 표시한 사람, 우리 계약 표시자의 진의를 전달하는 사람, 여기는 수령자, 표시, 의사표시 수령자 간의 둘이 의사가 서로 이해가 다를 때 문제가 생겼단 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법률 해석이란 말이지. 그럼 법률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거지. 그럼 기준에 따라 해석하자가 되는 거고. 이게 글의 패턴 구조야, 법지문에. 법적인 용어를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앞에까지 내용은 다 필요 없는 내용이야. 앞에 가서 찾는 건 뭐야? 의사 표시한 사람의 진의와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수령자의 일치하지 않음,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X와 Y. 그러니까 이런 걸 못 읽으면 그리기가 안 되는 거지. 법지문의 법 내용은 쓰레기지, 쓰레기. 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그게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뭐가 나오든. 오늘 비문학 지문 계속 그거지.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 문제 해결책. 그러니까 당사자란 말은 이때 진의, 표시자의 진의, 목적이 뭔지, 법률 행위 당시에 재반 사정, 이 계약을 할 당시, 계약의 법률 행위, 계약을 할 당시에 재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야, 그때 걔 봐봐. 걔가 막 학원 알아보러 다녔는데, 학원공을 알아듣는데, 걔가 돈이 뭐 떼부자는 아니었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빌리려고 한 거겠지. 돈이 요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강남에 비싼 건물을 사서 학원하려고 하겠어. 이런 식으로 재반 사정을 본다는 거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럼 이때의 기준, 해석하려면 기준, 야, 얘 진이 표시자의 목적이 뭐였어? 걔는 그 당시 재반 사정, 모든 사정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의 표시자. 그리고 법률 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야, 학원을 빌릴 때는 대체적으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리고 1년을 기간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 누가 얘가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관습. 3. 몰라도 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기준이 나오겠네. 그것만 정리하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해석 기준 3가지네. 관습에 아직 이달은 안 끝났어. 이제 관습을 다시 부연하고 있네.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 이 관습. 야, 일반적으로 학원 빌리고 학원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러죠 뭐. 이 관습 문제 있어요. 라고 의사표시를 안 했거나 관습 따를 수 없는데요.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내가 의사가 관습에 따르다. 관습 그냥 따른 걸로 하자. 그래, 일반적으로 관습 봤을 때 그냥 빌리는 거지. 보통 2년 빌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잘 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
규정을 이거 그냥 작년에 6월 모의고사 갖다 짬뽕 시킨 거야. 6월, 9월 법칙을 막 짬뽕 시켜 놓은 거야 이제. 한 번쯤 미리 작년 6, 9 이런 거 우리가 같이 기출해 볼 친구들은 너무 쉬운 그게 그 얘기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수능대 이렇게 짬뽕 시켜서 안 나와. 3월 평가 저기 교육청에서 그런 것뿐이지. 교육청 치고는 문제를 잘 냈어. 새로 바뀌면. 어쨌든 강행법규 규정을 위반한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계속 효력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강행법규랑 관습이 있으면 얘가 우선이라는 거야. 그렇지. 관습이라는 애가 강행법규하고 안 맞아. 그럼 강행법규로 가야 되는 거지.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고 계약과 관련된 학원에 관련된 관습이 없는데 그럼 이 관습이 없어. 이번에는 계속 관습 얘기야. 얘는 둘이 부딪히는데 다를 때는 얘 쪽이라는 거고 또 관습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관습이 아예 없을 때는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의 규정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관습이 없고 임의 규정, 임의대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임의 규정과 다르지 않고 이 말은 그냥 임의 규정을 따랐다? 그러면 임의 규정대로 가라. 당연한 얘기죠. 임의 규정이 뭔데? 난 몰라. 그냥 지금 간습하고 임의 규정 얘기하는데 간습은 없어.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간습이 그동안에 간습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임의 규정이야. 네 멋대로 하면 돼. 간습이 없으니. 내 멋대로 하는 거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 그럼 임의 규정 그냥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조차 성실하여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이 계약에서의 권리, 계약에서의 의무, 이건 신의를 쫓아서 해. 서로 간의 신의 성실. 신의를 성실하게 지켜. 권리와 의무를. 이것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해석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지. 목적, 재반 사정, 간습과 간습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관습으로, 관습과 강행이 부딪히면 강행으로, 간습이 없다면 임의 규정으로, 또 하나는 무조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따라 계약을 했으면 권리, 의무 지켜 이런 얘기죠. 바로 문제야. 일정한 기준입니다. 기억났을 때 바로 풀 것. 7번.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은 이런 관습은 기준이 될 수 없지. 강행 규진이 기준이지. 법률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고 당사의 목적, 당연히 기준이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신의 성실, 관련된 관습이 없고, 그대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임의 규정이 기준. 다 5번이니.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관습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기준이 된다. 의사 표시 없을 때 관습이지. 있을 때가 아니지. 판도는 되는 그럼 답은 5번. 자, 왜냐하면 이 지문은 일정한 기준이나 네모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4개인데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이거 4개인데 당연히 그럼 이건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근데다가 조건이 뭘까 하면 계속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매달락의 첫 문장.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 됐네. 그럼 앞으로 법률 해석의 기준이 앞에 나왔고 이 기준을 토대로 자꾸 구조화해. 구조화. 세 가지 나왔네. 그럼 세 가지 차이점 찾으면 되겠네. 자연, 규범, 보충.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 언제나 차이는 상대적이거나 범주가 같이 움직인다 라는 생각으로 크게 읽어라. 뜻풀이 쫓아가지 말고.
그럼 100% 기억, 니은 물었네? 답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연에서 교법에서 끝나거나 문제 풀면 되겠네? 그럼 자연부터 나오겠지? 자연적 해석이란 다시 표의자의 진의, 지금 앞에 문제가 된 거는 표의자의 진의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수령자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요?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으로 계약서 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재반 사정, 앞에 조건이지.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다. 근데 이제 눈에 확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이제 뜻풀이가 아니고 이거 앞에 조건을 줬잖아.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고,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라는 게 그래 눈이 안 들어오면 아직 독해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다시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령자,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를 보는 사람이, 계약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원래 진의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니? 그럴 경우는 이 사람이 그 진의를 표시행위에 잘 표현을 못했으니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의 그 당시의 모든 사정을 먼저 고려하라,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충분히 잘못 표시할 수 있으니까 글씨를 표현을 잘 못 써. 표현이 좀 서툴어. 그러니 이걸 더 우선시해라. 그럼 규범적 해석은 끝나는. 규범적 해석은 뭘 더 우선해라? 요거겠지. 알았어요? 둘의 차이를 생각해야 되니까. 다른 거지. 법칙문화가 아무 상관없는 거지. 계약의 경우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진의와 다른 나올 내용이야 뻔히 논리상 표시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더 고민해라. 이것보다는 표의자의 표시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에 XY 간에 XY 계약한 사람 수령자 간에 Y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야 나는 이렇게 잘못 표시했지만 내가 진짜 하는 건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수령자가 이때는 오케이 좋아 네 의견을 받아들여줄게.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럼 해석할 필요가 없어. 자, 수령자 간에 의사가 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표시행위의 본래 목적이 다승된 것으로 보고 표의자의 진의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래 그냥 받아들여.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네 의견 받아들일게 라고. 왜? 뭘 고려해서? 네 재반사항을 고려해서. 이 경우에는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는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오표시 무해원. 몰라도 돼. 잘못 나는 표시한과 잘못한 표시. 오표시는 해롭지 않다. 충분히 서로 계약이 될 수 있다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유언자일 경우는 계약이 아니고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럼 됐네. 여기에 자연적 해석이란 얘 진의랑 얘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수령자가 너 표시행위만 봤을 때는 얘 진의를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재반 사정을 먼저 고려해서 해석한다면 그래 네 원래 의도 알겠어 라고 인정해 주도록 해석하는 게 자연적 해석부터. 그럼 이제 안 봐도 규범적 해석은 이게 더 중요하겠지. 재반 사정이 아니겠지. 이거를 읽어내느냐 아니면 못 읽어내느냐가 독해력이겠지. 규범적 해석은 이제 규범적 해석 나오겠지. 똑같이 가라는 거지. 똑같이. 우리가 비교글을 읽을 때는 범주가 같아야 된다. 이 범주 속에서 움직여라.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우리가 확들어야 되는 게 이제 표시 행위, 이 표시 행위의 예를 바로 첫 단에 바로 말하잖아. 얘를 객관적으로 보는, 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더 중요한 거야. 얘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지. 재반 사정 이런 거 보지 않고 이 쓰여진 단어 이거를 본다는 거지. 이게 서로 다를 때 얘를 초점을 둔다는 거야. 자,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 행위를 의자가 한 표시 행위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게 해낼 수 있다. 그럼 이 말 때문에 아까 자연적 해석은 주로 누구 입장인 거고, 얘가 표시 행위 그냥 잘못했어, 좀 서툴러서 얘가 원래 진짜 재반 사정 보면 진짜 의도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살려주기 위한 얘보다는,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잘못 표시니까 받아들여, 이쪽을 주는 거고. 왼쪽 여기는 눈에 딱 봤더니 누굴 위한 거고, 수령자, 표시 수령자는. 근데 저는요 이 사람 말은 못 들었고 상황은 모르겠고요, 그냥 문서 있는 문자를 읽어봤더니 그 문자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 의도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의도하고 다르더라도 이쪽이다. 논리가 보이지. 지금 논리가 보여야 돼. 초점이 둘 중에 어느 쪽이냐, 얘다. 얘 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얘 편을 들어주는 거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을 만을 가지고 법률을 해석하지는 않고, 그 수령자만 보지 말고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럼 이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하여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무슨 말이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나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것도 재반 사정이 들어가. 근데 재반 사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이 진짜 수령자 A가 있어, B가 있다고 쳐, 개똥이가 있다고 쳐. 근데 개똥이의 해석만을, 객관적 해석만을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소똥이, 말똥이, 닭똥이, 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표시 행위인, 예를 들어서 문장을 봤을 때, 이런 문장을 했다는 건 종합적으로 이거일 것 같은데 라고 이 문장 해석을 X라고 했을 거야,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X라고 했어야 돼 라는 걸 기준으로 이 수령자도 정말 이렇게 했네? 그럼 얘를 인정해 주는 거겠지.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하여 해석을 하는 거지.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던 경우, 자, 말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거야, 계속 이거야. 나는 이 계약서를 수령한 자는 객관적으로, 야, 네 문장을 보니까 빌린다고 되어 있는데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진위자, 얘는 야, 나는 빌린다는 의도가 아니었지. 그 표현은 산다는 표현이 아니고 빌린다는 의도였지. 얘는 너 산다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부딪힐 때 다시 똑같은 말의 반복이야. 얘 진위가 이 표시 행위를, 요거를 똑같이, 이걸 수령자는 요 표시 행위만 보고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 그래서 진위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거지. 중요한 조건이 이거야. 야, 난 니의 진위를 몰라. 그냥 표시 행위만 봤을 때 그냥 산다고 돼 있잖아 라고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이다. 알지 못했던 경우 해석에 해당한다. 그런데 홍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야,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어. 얘가 빌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시 행위를 해석할 때 산다고 해석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산다고 한 거잖아 라고 한다면 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너의 그런 해석은. 이해됐지? 그런데
그런 데가 그 얘기지.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이유가 표시 수령자의 이런 거 잘 나와. 얘의 과실로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자 지금의 경우는 얘를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야. 다시 정리해 볼게. 논리적으로 안 보면 니네가 이게 어려운 질문이야. 규범적 해석. 의사 진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표시를 문제는 이거야. 표시 행위를 잘 못해서 잘못해서 이 표시 행위를 읽은 사람 수령자 의견인데 이 규범 해석에서는 얘가 재반 사항을 다 고려했을 때도 표시 행위는 내가 봤을 때는 건물을 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한다면 이건 산다로 해석되는 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규범적 해석이다. 근데 빠트가 나왔으니 예외적으로 이 수령자는 애가 얘 진위를 알고 있어서 이미 얘는 빌린다는 건 진위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시 행위가 산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난 산다로 해석할래 라고 한다면 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진위자가 알고 있을 때 또는 얘는 충분히 재반 상황들을 알 여건이 있었는데 자기 실수로 그걸 놓친 거야. 그러면 진위를 알거나 진위를 알 수 있었는데 얘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알 수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는데 자기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거는 수령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시행위보다 얘 인정하지 않고 이때는 이 진위 쪽을 해석을 해준다는 거지. 표의자의 진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한 오히려 얘 표의자를 인정해.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를 경우에는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당연하겠지.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 계약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 원래 의도와 다를 경우는 난 빌리려고 했는데 이제 사야 될 판이 생겼어. 그럼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때 표의자는 그럼 큰일 났네. 내 원래 의도는 빌리는 거였는데 규범적 해석으로 얘 편을 들어줬네. 나 건물 사게 생겼네. 이러면 돈도 없는데 망하게 생겼네.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의 중요한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손이 떨려가지고 그때 글자를 잘못 썼어요. 제가 그때 소주 한잔하고 계약하는 바람에 제가 잘못 썼거든요. 빌린다를 얘가 산다고 했거든요.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사 표시를 산다는 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그때 내가 엄청난 과실을 범했어. 과실로 인한 이때 써주겠네 이거는.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하지. 자 그때 잠깐 실수해서 한 거랑 소주 한잔 먹고 한 거랑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다시 수령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수령자를 인정한다. 많은 얘기 있어. 또 빠트지. 만약에 이렇게 수령자 편을 들어주는 해석이 나와서 나는 매매를 해야 될 경우는 이제 손해가 막심하니까 누가? 표의자가 의사 표시한 사람이 손해가 막심하니까 다시 이제 정정할 수 있다. 제가 표시한 의사 표시, 표의자의 제가 한 의사 표시 잘못했거든요. 라고 이거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또 문제는 뭐야? 이게 요즘 그 법주문의 특징이야. 자기가 과실이 있을 때는 요 표의자가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한다. 이거지. 그럼 문제가 아까 기억니은 물었으니 이제 기억니은이 끝났다니. 이것은 보충 해석이니까 그럼 기억니은 물은 대로 가죠.
경이 물었겠지. 기업과 니은 바탕으로 보기. 나는 이제 보기보다는 비문학이니까 윗글 먼저 가나 읽었으니 보기 살짝 무시해도 그 다음 나중에 안 보이면 가나로 가보는 체인호 습관. 그대로 해봐. 조건 기업일 경우 자연적 해석일 경우 가의 A 매매 대상을 자두나무라고 주장하고 B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A의 진위대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 맞네. 자연적 해석일 경우는 내가 원래 지시하는 것은 원래 내가 의도하는 목적은 자두나무잖아. 그러면 B가 누굴까? 그러면 수령자가 그래 받아들이냐? 그래 오케이 하면 A의 진위를 그대로 법률 행위로 성립한다라는 게 자연적 해석이죠. 기업의 경우 가의 앵두나무라는 문구나 나의 백돈을 판매하겠다는 C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말에 이게 앵두나무야. 이게 말 의사 표시지. 표시 행위지. 표시 행위. 문구라고 돼 있잖아. 문구나 말에 문구나 말은 표시 행위지. 얽매이지 않는다지. 의사 표시가 아니고 진위를 더 중요하시겠지. 진위 중 재반 사정을 더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위를 밝게 한다고 보겠고, 기업의 경우는 자연적 해석은 알겠어? 가나 안 봐도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가라는 거 의미를 아닌지도 묻고 있는 거지. 니은의 경우 니은 가의 A와 나의 C가 의사표시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입증하면 그러면 A와 C가 누굴까? 진의 표시하는 사람이잖아. 진을 표시하는 사람이 이건 착오로 됐어. 미안해 왜 마지막이지? 내 착오가 있었어. 정정하려고 하는 거지. 의사표시 취소하려고 하는 거지.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입증하면 취소가 되잖아. A와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안 돼. 포기 안 봐도 되네. 그럼 다 3번이지. 그치? 너무 쉽지? 남의 종목이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나고 가야지. 자, 체인호 푸는 스타일 보기 안 보라가 아니고 비문학. 일단은 기억, 니은, 윗글 기준이기 때문에 윗글을 풀 수 있는지 먼저 봐라. 수능날의 정답은 비문학으로 윗글 토대로 하면 윗글이 핵심이다.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답이고, 그래도 안 보인다면 이제 보기의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 그때 보기로 가라. 오케이? 시간 파고 줄여야 돼. 시간 싸움이잖아. 자, 지금처럼 바로 풀고 바로 오도록 하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보충 해석이네. 둘의 차이가 눈에 들어왔어야 되고. 자, 보충적 해석은 매달락의 첫 문장 기준 잡고 빠르게 읽어가기.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이런 단어 다 이제 인정됐어. 진의자 의사표시 진의자 쪽으로 손을 들어줄 거냐 해석이, 아니면 수령자 쪽으로 손을 들어줄 것이냐 해석이 끝난 다음에 후에 고려되는 것으로 흔결이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 근데 법률 계약에 끝났지만 그 법률 행위에 계약에서의 뭔가 흔결이 있어. 좀 부족한 게 있어. 흔결이랑 결여된 게 있어. 결여된 흠이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냥 부족하니까 보충하는 거지.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 행위에서 할 수 있으나 주로 계약. 이게 초점이 계약이나 유언이니까. 어떤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지금 보충은 계약 해석 이후야. 계약 체결 이런 단어 법에서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약할 때는 이거까지 생각 못했고 문제 생각 못했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중요한 건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사항을 계약 당시에 이 문제가 될 사항을 계약할 당시에 미리 알았다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 알았을 경우는 문제가 생긴 것을
계약하기 전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했으면 우리가 계약 조항사항에 이걸 어떻게 넣었을까? 어떻게 계약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도충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니네가 이걸 이미 알았다면 계약할 때는 뭐라고 조항을 넣었을까? 그거 맞춰서 하자는 거지. 이때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 행위에 흔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됐어. 그럼 이달라 가를 물었네. 가는 이 얘기지.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문제가 되는 상황, 이게 가네. A에서 가의 흔결이 있는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아직 A는 안 봤는데 그냥 때려 맞춰봐. 우리 종전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계약 아니네. 의사를 표시 아직 못했잖아. 각각 우리 일정한 기간 후에 서로 다시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한 합의 안 했잖아. 갑이 종전의 병원이나 그 부근에서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뢰 청구 다 담았는데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면 안 되지. 예상 못했어야 되는 거지. 계약 당시 상대방이 곧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했네.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 그럼 답이 문제는 5번이네. A 좀 이따 보겠지만 그냥 답은 뭐 가령 이거지. 머릿속에 계속 뭐야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관한 얘기하는 거겠지. 후에 계약하고 나서 야 이런 사건이 터져서 이 터진 사건을 내가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몰랐네 이거지. 가령 서로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과 을이 서로의 병원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고 병원을 옮겼다. 그 후에 을이 그 교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갑이 교환 계약의 유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을이 종전의 병원이나 그 부근에서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사안이 있다고 하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근데 얘가 다시 돌아왔대. 그러니까 얘는 얘 갑자기 돌아오면 문제가 생겼네.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병원이나 그 부근에서는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구했다는 거지. 그럼 이걸 해석할 때 이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갑과 을이 교환 계약 당시 상대방이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한 거지. 이거를 보충하는 거지. 이게 흔결이지. 그에 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거지. 그게 분쟁의 원인이고 지금 문제가 된 거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곧바로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전체 계약의 목적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 당사자들의 교환계획 이행 완료로 후 2, 3년 내에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했다면 예상을 못했다는 거지. 못한 게 흔결이지. 그 기간 동안에 복귀 금지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갑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게 보충적 해석. 핵심은 A. 다 때려치고 빨리 가야지. 다시 종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한 계약인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본다면 상대방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한 거지. 됐지? 그럼 다 읽었나? 문맥상 진의를 밝히다. 원래의 뜻을 밝히다. 전체의 어떠한 모습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이 이루어진 과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밝히다. 밑글과 일치하지 않는 거 6번.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반드시 필요하다. 핵심은 의사표시였지.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된 후 언어적 표현이 없이 몸짓, 거수, 손으로 행동으로 몸짓만으로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첫달하게 마지막. 자연적 해석에 적용되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표의자의 진의보다 표시니 아니지. 표의자의 진의를 더 중요한 게 자연적 해석. 이걸 핵심 묻죠. 결국 핵심 그렇죠. 5번
법률행위의 해석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밝히고 법률행위의 필요성 첫 단락에서 그리고 법률 해석의 필요성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의 기준은 뭐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전체 논리지 첫 단락에서 서론에서 그러니까 글의 서술 방식은 대부분 서론을 보면 다 알아야 된다고 이론 상대가 말했는데 여기 보면 상대방의 표시 실용이 어쩌고저쩌고 행위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을 통해서 내용을 확정, 성립, 유효성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이게 의 그래서 기준이 뭐다?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다. 답은 1번이다. 가나지문 보시죠. 인문지문, 가나지문. 선생님 모의고사 만들 때 이 내용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만들었는데 그대로 나왔네. 서양에서의 인식론과 동양에서의 인식론. 자, 둘 다 우리가 가하고 나 지문이 나오면 얘네들은 공통범주를 묶였다. 공통범주가 바로 지식에 대한 인식론이다. 그런데 각각의 중심화제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기서 글이 쓰여지는 구조와 여기에서의 구조는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건 여기서 뭘까? 이 지식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 대립적인 관점들을 드러낸다. 이게 지식 인식이야 와 아닌 것, 다른 것. 이것도 주자와 태계의 인식론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각각의 뭐가 서로 대비되는지 대비되는 다른 부분을 상대적으로 찾아내라. 다른 부분을 상대적인 부분을 찾아내라. 혹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 둘의 이 지식 인식론 이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도 공통된 내용이 없는지는 공통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같이 읽어가면 더 좋다. 어렵게 된다면 더 이들 간의 비교를 이뤄줄 것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문제를 쉽게 내려고 이들끼리의 비교만 냈다. 수능은 안 그렇다. 서로 비교한다. 교육청이기 때문에 약간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거고 내용은 좋은데 문제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거고. 자, 어쨌든 똑같은 방식으로 읽을게.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문장, 첫 단락, 네 단락, 첫 문장 보고 예측하면서 상대적으로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지식을, 알물, 근데다가 서구, 그리고 전통. 서구 나왔네, 전통 나왔네. 그럼 현대 철학은 다른가 봐. 아니, 지식을 땡땡 정당화된 참인 믿음. 처음부터 어렵네.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 글이 풀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가 이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뭐야? 전통 나왔으니 현대는 다를 거야. 이게 다르겠네? 땡땡이? 이렇게 되는 거지. 참인 믿음을, 설명하잖아.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 썼네. 뭘 잘못 썼다는 거야? 갑자기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근데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하지만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졌네. 불충분하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을 지시라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어쩌다 참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 둘의 차이점 어쩌다 참인
믿음을. 그럼 어쩌다의 반대로는 뭐냐면 충분한 그 참인 믿음.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만이 정당화된다. 그럼 어쩌다의 반대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된다. 그럼 참인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진짜 지식이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계속 전통 나와. 현대 나올 거야.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그대로 또 얘기지 참. 또 믿어야 되겠지. 인식 주체 S가 그 P, 참인 명제를 믿고 있고. 이제 이거 나와야지. 충분한 이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 계속 같은 말이야.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즉 앞에 계속 같은 말 반복이야. 전통에서의 안다, 전통 철학에서의 안다 이퀄 지식, 이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참이라는 명제, 그거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정당성, 충분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이 어쩌다가는 진짜 알미 아니다. 세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 그러면 됐어. 앞으로 정리될 내용,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알미를 갖는다. 그럼 이제 안 봐도 이제 모르겠어. 파트 하면서 현대 철학 나와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한다.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앞에 첫 단락의 핵심은 전통이라는 단어와 안다는 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 논리구조상 파트, 현대에서는 예측함수 읽으란 말이야. 문장 따라가지 말고. 현대 암 지식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겠다. 까겠다.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문장 따라가지 말고 전체 구조, 첫 문장, 첫 단락에서 잡았으면, 예측을 했으면, 예측을 하고 제발 읽어라.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 다음 뭐가 나올지를. 그 다음에 어쨌든 A라고 했으니 문제로 또 바로 가보는 거지. 자, 우리가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채누는 또 살짝 보기보다, 보기 안 보라는 건 아니야. 보기보다 뭐야? A를 바탕으로니 난 A를 먼저 가지고 갈 것이다. 시켜봐. 하나대로 해봐. 안 볼 건 아니니까.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는데 실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 아까 지문 그대로 실제 교실에서 있었다. 그럼 명제 P가 실제 존재했고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거에 대한 뭐가 있고 이게 참이지. 실제 명제 참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아까 그대로 가면 돼. 사례로 그거를 주체인 S가 P가 있다라는 걸 믿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 안다는 거지. 실제 교실 분별 개수가 13개라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네. 알려면 뭐가 된다고? 다시 실제로 13개가 있고 13개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믿은 이유가 뭐뭐라고 말할 때 S가 P를 안다고 말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무슨 상황이지? 근데 이해했어? 너무 단순하면 되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A를 토대로 하라면 2번 봐.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안다고 할 수 없어.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 분필 개수가 실제로도 13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 맞지? 이것도 요소의 하나라는 거지. 개수가 13개 있어야 하는 실제 P, 참이라는 게 있어야 이 요소, 안다는 거의 요소 중에 하나잖아. 아는 거의 요소다라는 거잖아. 이걸 안다가 아니야.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지. 것만이 안 되지. 믿는다, 13개 있어야 된다, 참, 그리고 그걸 믿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논리상 답은 이거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지. 두 가지 틀렸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짐작했다는 건 아니지. 충분한 근거 이유가 아닌 거지. 정당성이 없는 거지. 여러모로 틀린 거지. 그치? 자, 문제 푸는 순서. 그리고 누님이 말했듯이 내가 기출문제에서도 그 논리학 질문 풀 때도 이런 문장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논리학 질문 같으면 문장의 의미를 보지 마라. 그냥 구조를 보는 거야. 구조를. 그런 문장의 사례가 나오면 그냥 X야, X. 앞으로 많이 연습할 거야, 우리는. 기출문제 이런 걸로. 그럼 그 거저풀하지. 근데 괜히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 보이잖아. SP. 맨날 튀어나오는 거 A, B 튀어나오는 거 뿐이고 중요한 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거잖아. 그리고 가나형이 나왔을 때는 가를 읽고 나서 바로 지문으로 가야 돼. 가만 물어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여기가 끝났나? 자,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 됐네. 야, 그걸로 필요 충분하겠니? 그것을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다. 그치? 그럼 이제부터는 됐네. 얘 이제 전통론을 깐 현대라고 보면 되고, 바트. 앞에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 언급하니까, 야, 이거 필요 충분 조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얘기지. 그럼 why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why? 왜? 그럼 어떤 게 필요한 건데? 다음에 얘를 통해 그가 제기한 반론을 얘기해보자. 알아?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막 방영하고 있다.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안에서 들려오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믿음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서 지금 1대 0이라는 사실, 명제 똑같이 이거 그대로 가. 참, 골 넣었네. 그 다음에 넣었을 것이라고 믿음.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정당성 있어야 되는 거지.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다. 정당화되며 참이다. 맞네? 근데 그렇지만이 나와요. 빠트. 까야지.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인데 한국이 득점을 올리는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환호성이었다. 승진했다고. 골 때문에 넣은 게 아니고 기뻐한 게 아니고 환호성은 축하, 승진 때문에. 따라서 나의 정당화 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지금 이건 또 뭐 얘기하는 거야? 정당한 근거가 아니다. 또의 비얘기지. 아까 그 문제와 똑같이 정당한 근거가 아니다. 아까 여기서는 카페에 한국인들이 축구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이게 근거잖아. 내가 믿게 된 근거. 환호성을 지른다는 한국이 골을 넣었구나. 실제로 봤더니 참 1대 0이면 골을 넣었네. 그럼 이거는 지식이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틀려버린 거야? 이 나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근거가 틀렸네. 이게 아니고 이때 환호성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승진 환호성이라고. 얘는 환호성 안 질렀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야?
믿음에 대한 정당성, 작년 수능 흉내낸 거지. 믿음의 정도, 이거 흉내내는 거지.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정도가 변하는데, 믿음의 정도가 변하는 것은 이 명제와 관련 있는 또 다른 명제가 연결될 때 믿음의 정도가 바뀐다. 하지만 이 믿음의 정도는 그 믿음의 정도와 관련된 새로운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면 믿음의 정도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작년 수능 유망하고 똑같은 거지. 또 패러디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 작년에는 재작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지금 앞에 거는 6구 패러디하고 요거는 작년 수능 패러디하고. 그럼 몰라도 돼. 그런 거 상관없어. 했든 안 했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읽을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얘가 문제 삼고 있는 건 파트가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이 정당성에 관한 거네. 이 내가 믿음에 대한 정당한 근거,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지. 게티어의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네.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그럼 이게 안 되면 독해가 안 되는 거지. 정당한 기준을 만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 이 정당성이라는 걸 어디까지인지 역을 만들어 보자. 그럼 이게 틀렸으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이거 만들자. 이걸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이제는 정당화 기준이야.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가? 내재 반대. 내재하는가? 그럼 다시 두 가지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전개 내용을 정당성과 믿음의 관계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정당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 믿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까 뭐였지? 뭐에 대해서?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럴 때 이런 이 믿음에 대한 정당성, 이거 근거는 내재,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느냐, 아니면 외재, 바깥에 있느냐. 이거지. 둘의 차이. 그러면 안에 있는 애들은 어째서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건가? 바깥은 어째서, 바깥 어딘가. 그래서 내재주의 관점은, 기본 입장은 믿음의 계속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게 눈에 들었죠. 내달락의 첫 문장. 내재라는 다른 뜻은, 자,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애가 믿음 있고 또 다른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가 믿으려면 정당화되는 근거가, 이 정당성이라는 건 근거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또 다른 믿음에 있다. 또 다른 믿음, 관련된 걸로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근거가 생긴다는 거지. 가령 두 개 믿음 나오면 되겠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내 믿음과 믿음 1과 또 다른 믿음,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 사실과 찍은 사진에 관한 중요한 건 어쨌든 믿음, 두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글다라는 내 믿음의 이유,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 두 믿음, X, Y 두 믿음, 이들의 관계, 이거를 토대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재란 내 안에 있는 믿음끼리의 관계를 통해 내가 새롭게 믿는 얘를 믿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하고 같은 말이지. 이때 인식 주체의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반면 그 외재주의는 바깥에 있지.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인 근거, 외재는 객관적인 근거.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주관이란 뜻이지. 그건 주관. 눈에 들어가지. 상대요 객관.
즉 그 믿음들의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인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하자. 그럼 외제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객관적으로 책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얻는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제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뭐냐면 이 사실 직접 본다는 거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도 했다.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는 최종 정리 각각의 입장에서 지식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심도 관점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뭐가 더 나은지는 모르겠고 둘의 차이점, 객관, 사실 이것이 믿음 이렇게 그게 간단하지. 둘의 차이가 명확히 보여요. 믿음이 주관인 거지. 믿음끼리 객관,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쨌든 믿음을 정당화하는 둘의 서로 다른 차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럼 기억과 니은 기억은 없나? 기억 한국이 방문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과 니은 어떤 외제주의자 두 개를 연결시켜서 기억님 부른 게 있나? 가 바로 풀게 가 끝났으니까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틀렸네, 문제 잘 냈네. 이런 문제 좋아하네, 치는. 지식에 필요한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뭐 우리가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는 거지. 얘네가 과연 얘네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걸 지적한 거지. 얘네가 다 필요할까 과연?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답이 1번. 아주 문제 잘한 거지. 논리적으로 읽어라 이런 얘기지.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우연적으로 믿게 돼. 이게 아까 뭐야? 우연히 아까 축구 게임 우와 소리 진 거. 우연히 맞춘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잖아. 그건 정당한 근거가 아니라는 거잖아. 내재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이 믿음의 정당화는 그 믿음을 정당화해주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으로 인해서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이 있었다. 그렇지. 정당화된 참인 믿음. 지금 우리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게티어 이후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 그건 지식이 아니다. 왜? 그때 정당화된 것이 명확한 근거,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정당화된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이 정당성을 찾는 게 그 이후의 두 내재와 외재지.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인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놓은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찾는 거지. 이 정당화라는 것은 믿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걸 찾는 거지. 이유를. 에비노, 기억 니은. 니은이 어떤 외제주의자 입장에서 한국이 방문골을 넣었다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고 있어. 이건 바로 봐. 기억에서 내 믿음은 기억에서 방문골을 넣었다.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그렇지? 방문골을 넣었다에 이것은 승진 축하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이거지.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에 대한 설명. 골을 넣었다. 근데 정당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기억이 지식이 아닌 이유. 기억에서 내 믿음은 한국 방골을 넣었다. 에 대한 믿음은 승진 축하에 의한 것이었잖아.
그 타당성, 근거가 뭐 한국인들에 의한 것이 이걸로 믿은 게 아니라 축하연 때문에 그 소리를 잘못 알고 여기 추론한 거잖아. 골 넣었다고. 그것이 무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렇지?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하겠지.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이거 너무 뻔한 거지. 앞에 나온 지문 내용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대로. 오케이. 나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니은. 기억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한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정당화된다고 했는데 왜 또 이거는 지식이 아니다라고요? 정당화되면 지식이 돼야 되고. 기억에서 내 믿음과 한국의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내 믿음과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다. 그럼 여기에 지금 잘못된 건 뭐야? 얘는 일단은 정당한 믿음을 한국의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과 한국의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서는 그럼 객관적인 사실 한국 골 내 믿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관계가 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인과관계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데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다. 지금 우리가 핵심이 한국 골을 넣었다가 지식이 아니다가 포인트거든. 지식이 아니다가 지식이 될 수가 없다. 실제로 얘네들은 한국 추론만 한 거지. 한국인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는 추론을 한 거지.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 직접 봐야 되고 골 넣는 걸 직접 봤어야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지. 기억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참 이건 오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해준 게 사례인 거고 기억에서 내 믿음은 한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 한국이 골을 넣었으므로 정당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지금 한호성인데 그 한호성이 카페에 있는 사람들의 한호성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거 20번 더 한번 보시고 가의 필자는 가나지만 가만 보는 거야. 가에 관련된 점은 다 보는 거야. 가의 필자는 외제주의의 한계는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의 한계는 그렇지 않으므로 둘 다 한계는 문제 삼은 게 아닌데 뭐 가면 들어가면 안 되고 나는 아직 모르겠고 다 알미란 무엇인지 관련하여 가는 개티어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 입장을 문제 삼는 거 맞고 가는 현대 철학에서 지식이 습득이 갖는 중요성 이거 얘기한 적 없는데 그럼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아직 다는 모르겠고 여기까지만 갖고 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나는 아직 모르겠고 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들어가면 안 돼. 가하고 라 들어가면 안 되네. 다 3번 미안해. 일단 가만 먼저 봤더니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한 거거든. 아니 먼저 읽었으면 읽은 걸 가지고 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남은 게 몇 문제 없거든. 자, 그럼 이제 한두 문제 남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동양에서의 인식론. 지금 잘 봐. 글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어떤 단어를 봐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지. 문장 자체 입장하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이제 동양의 인식론이잖아. 그럼 이제 논리구조상 인식론에 대한 생각, 견해가 좀 다르겠네. 근데 완전히 대비가 아니고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한계나 문제점을 살짝 이렇게 보완하는 거로 가겠네. 자 그러면 흔히 주자의 경물과 치지를 거론한다. 그럼 두 가지네. 동양에서의 인식론은 그러면 경물이 뭔지 주자가 말하는 치지가 뭔지를 설명하겠네. 순서대로 경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인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의 이치인 니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이건 사물의 이치인
니를 탐구한다 이런 얘기지. 치지 설명해. 치지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똑같은데 이건 사물을 끝까지, 이건 나를 끝까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하여 알의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나의 알을 끝까지 완성하는 거지. 이건 사물의 그 니를, 이건 나의 알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둘이 나왔으면 둘이 어떤 관계?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으니 없어서 경물을 통하여 그럼 두 가지 논리. 이 경물을 통해서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물 마음속에 본디 있었네. 마음속에 본래 있었던 알물 이 경물이라는 걸 통해서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치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내 알물, 그 알미 내 마음속에 원래 붙어있던 알물 알아내는 거야. 뭐 경물이라는 걸 통해서, 사물의 니라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아는 거야. 이것이 바로 육아 철학의 전통적인 경물론이다. 전통.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범주 똑같은 거지. 잘 봐. 그래 구조 같다라는 말은 앞에서는 어떠한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사실인가? 참. 이제 기억나네. 참. 믿음 그리고 정당성의 관계였잖아. 이 큰 틀에서 다시 파트가 나오면서 이들의 관계였잖아.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강조한 거잖아. 근데 이것이 참 믿음의 정당성에 대한 게 다시 두 가지였잖아. 내재, 외재.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이거. 그럼 이제 전통이 아닌 현대가 나오던 이후에 경물, 치지의 이 관계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이렇게 와서 안다고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이제 논리상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완전히 반대이기보다도 글을 읽었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 이거는. 이 글, 파트가 나오면서 뭐가 됐니? 태계, 이왕 선생님.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간 거지. 나가 갔더니, 나가 사물로 가야 간 거에 한해서 얘가 온다고 한 거지. 그러면 공통점은 화살표, 얘가 오는 건데, 이제 태계 선생님은 얘가 갈 때만 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걸 읽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못 읽었으면 독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동양 철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관계하려고 하는 거야, 관계. 다 읽었어, 지금. 파트, 태계 선생님께서는 같이 선생님이란 말이구나. 좋은 글이, 내가 쓰는 스타일 글이 나와가지고 태계 선생님이 사물에서 사물이 조사, 이거 하나로 철학이 되는 거. 체너워크 쓰는 방식. 조사하는 거 달라진다. 애라는 건 지향이고, 이는 주체고, 주격조사. 애는 대상, 부사격 조사고. 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사물이 이쪽으로 온다지. 그래서 어쨌든 조건은 이렇게 해서 방향성 이렇게 둘 다 운동성. 이 가는 게 차이다. 그러면 그 전에 주자 선생님의 배웠던 주자의 문제는 뭐였는가? 얘가 가지도 않았는데 얘가 알아서 온다는 꼴이 된다.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럼 얘가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럼 그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주인이가 되려면 이건 나가 주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지. 그래서 한해서 사물이 이렇게 알미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인간을 더 주체로 놓고 본다는 거지. 이런 걸 읽을 수 있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지. 엄청난 거지. 이런 게 진짜 논리 글 읽기지. 뜻풀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못 읽었겠지 뭐.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읽기 능력 계속 연습해야 돼. 구조상에 똑같은 구조로 움직이겠네. 그럼 둘이 빠트겠네. 전통이 나왔으니 그럼 이 범위 속에서 뭐가 다를까? 이걸 읽어냈어야 됩니다. 자, 주자의 영향을 받은 이제 태계는, 그럼 이제 영향 받았으니까 이후잖아. 그건 전통이고 이후가 되는 거지. 현대라고 본다면. 매 단락의 첫 문장. 영향을 받은 태계는 기본적으로는 그의 입장을 계승했단 말이지. 그래, 네가 온다는 건 계승했어. 그의 입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못 읽으면 꽝이지. 앞에 경물로 인해서 나의 암 치지로 온다는 거지. 이렇게 화살표가 논리 화살표. 이렇게 당초 태계는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 경물 그대로 갈게. 당초는 똑같이 경물이란
사물의 이치, 니를 깨우치는 거잖아. 이게 사물의 본질. 이가 온다는 거지. 나로. 그래서 치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알면 진짜 알면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이걸 읽어서 나는 문제 푸다지라는 게 감탄하고 있어가지고 태계 선생님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물에 조사 하나로 태계 선생님을 다시 보자.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예전에는, 당초에, 초기에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후에는 달라졌다.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사물이야, 사물.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 그는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물을 인식 대상으로 삼고, 사물을 인식 대상으로 삼고, 인식 주체인 사람, 인식 주체인 사람이, 이게 인식 주체잖아. 이 사람이 인식 주체니까 얘는 대상이지. 이렇게 간 거야 라고 봤다는 거지. 하지만 만년에는, 이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제 물이 오는 거지. 물이 오는 거. 자,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조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오는 건, 사물이 오는 건 인정해. 사물이 오는 건 인정하는데 조건이 얘가 인식하면, 알고자 하면 그때 걔가 오는 거란 말이지. 오는 건 인정한다. 사물에 내재한 네가 마음에 그때 온다는 거다. 야, 온다는 걸 인정할게. 주자 선생님 말을. 근데 오는 조건이 사람이 알고자 해야 돼. 이게 가야 돼.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니에 다가가서 니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할 때, 인식하고자 할 때, 아니라도 하고자 하면 사물의 니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식하고자 하면 화살표 가야지만 이온다. 이를테게는 네가 마음의 사물에 인 네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해석했다. 잘못 썼네 이 사람 번역. 직접이 아니지는 거야. 스스로라고 해야지. 스스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세 따라서 탐구하는 애들에 따라 탐구하고자 하는 인식이 있고 탐구하는 부분이 그때 온다는 거지. 그 조건에 따라오는 거지. 직접이라는 말은 간접에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이 번역 글을 잘못 쓰셨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줄 때만 온다.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네가 네의 자발성만, 이게 중요한 거야. 자발성,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스스로 발생.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자자잖아.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직접이 아닌 거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네가 물리적 운동, 알아서 운동할 수 있는 움직이는 기계야, 물체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래, 주자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예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에 있는 치지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선생님 말에 의하면, 주자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근데 그 후자인 되게 뛰어난 우리 이양 선생님은 그건 인정할 게 온다는 것은.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주체가 돼서 어떤 부분을 인식하고자 하면 그때 오는 거야. 알아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지.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얘가 알아서 움직이는 단에서 여기서 막 혼자 움직이다가 사람한테 막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제가 혼자 움직여서. 움직이는 건 인정할게요. 그러나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가서 오라고 말할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얘기지. 그치?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니 인식 대상이 니잖아. 얘 대상이잖아. 대상. 얘가 경물의 사물의 니가 능동성 움직이는 거지. 자발성 운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말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속 오는 거. 계속 같은 말이지. 운동, 능동, 움직이는 거, 자발성 전부 같은 말이야. 강조되면 오히려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이 더 떨어지지. 얘가 주가 되잖아. 이런 얘기잖아. 마음의 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러면 사물에도 위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이 바로 리자도다. 네가 스스로 도착한다는 거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처럼 태계가 네의 능동성을 잘 봐. 네의 능동성을 인정할게. 네가 인간의 마음으로 온다는 능동성을 인정할게. 근데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 오는 게 아니다. 오는 거 인정할게. 내가 가서 부를 때만, 인식하려고 할 때만 오는 것이다. 이 말인 거지. 계속.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의 한정, 내가 알고자 인식하고자 하는 것에 한해서만 온다라는 거지. 계속 그 얘기야. 계속 그 얘기. 다시 말하면 또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인간의 대상을 향해 사물, 경물, 사물을 향해 인식작용을 수행할 때, 알고자 할 때, 인식 대상, 사물을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움직인다, 이동한다. 이쪽으로 온다는 거지. 따라서 태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우리 인간과 인식 대상 모두의 작용, 나도 인식한다는 건 작용, 움직임이지. 그럼 얘도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작용한다는 거다. 그럼 이 말은 앞에서는 누구만 작용한 것처럼 보인 거야? 주사 선생님은 얘만 움직이는 걸 그 얘기잖아.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자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 하나 덧붙인 건 오는 걸 인정할게요. 근데 갈 때만 와요. 이렇게 딱 화살표를 끝. 야, 이 엄청난 우리 태계 이항과 주자인데 화살표를 끝냈네. 이게 논리잖아. 이거니까 이거야. 라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읽으면 굉장히 어렵지. 우리 맨날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 논리, 구조, 화살표, 범주, 방향 봐라. 범주 속에서 뭐가 다를까? 그 범주 안에서만 움직여라. 요번에 범주는 X, Y 중에 경물과 사람 중에 X, Y 중에 화살표다. 이 화살표 이렇게다.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갔을 때 오다. 이거 너무 말이 쉽잖아. 이거 기분 좋네. 나 이거 읽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태계생 똑똑하시네. 갑자기 태계를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거 했지? 17번 했지? 보기는 태계가 쓴 글의 일부다.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체인을 또 푸는 스타일 뭐를 해? 나와 보기란 말은 나와 이거는 보기를 둘 다 보라는 거야. 둘 다의 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야. 적절이야. 그러나 체인은 뭐부터 봐? 체인은 나부터 보겠지. 나를 읽었으니까. 그래서 나와 다른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으면 답이겠지. 주자는 사람에게 도움 모든 안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년의 태계가 네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네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하는 말은 한 적 없는데 팔라. 네가 마음에 와. 그런데 마음에 오는데 조건은 마음을 줄 때야. 이거잖아. 태계는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물이 격한다는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가정이 있나? 맞네. 이 말은 안 알고 되잖아. 계속 주자를 인정했지. 계속 주자의 뭐를 인정하마? 물이 온다는 걸 인정하마지. 운동성, 자발성, 은성, 의득 이거를 인정한다. 그 말의 뜻이 물이 격한 것이다. 물이 주체에서 온다. 이 말의 뜻은 주자가 말한 거하고 똑같다. 네가 움직인다. 어디에? 마음 쪽으로. 같은 말이죠. 포기 안 받은 거지.
주자는 니의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태계가 니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무슨 말 태계가 그런 말 한 적 있어? 태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 생각 아니면 주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주자는 사물이 마음에 오는 건데 태계가 초기에는 네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는 네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의 작용 아닌데 자발성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마음이 작용해야 이거라고 했는데 그럼 뭐 답 2번이면 포기한 거야. 시간 줄여야지 뭐. 이랬니? 왜 했지? 이거 아까 답이 뭐였어? 나와 다였지? 그러면 나 태계는 필자는 태계가 주자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그 이 내용에 타당한 근거를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뭐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했어? 화살표 거었을 때 올 수만 있다고 자기 발견. 주자는 이것만 그 얘기지. 또 다 게티어 했지. 전형적인 입장의 문제 삼았지. 나는 태계가 물격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였지. 당초에는 주자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후반 인생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변화시켰지. 나다. 좀 아쉬운 건 문제 수준이 둘 다를 결합시킨 게 없었다는 거지. 강한. 그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사전임을 적절하지 않은 건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친 제기. 문제를 제기하는 뭔가를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낸 이런 거지. 그 제기가 아니겠지. 안 봐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문학. 자, 똑같이 과학기술이 나왔을 때 과학기술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지식으로 못 푼다. 철저하게 글의 논리로 따라와라 이거지. 천천히 글의 논리대로 가볼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인 휴대전화는 800, 2100 같이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다. 그럼 뭐가 궁금해? 왜 이렇게 대역이 분배되어 있지? 과학 나오면 why, 기술 나오면 how 이런 논리 구조. 왜 분배되어 있어? 이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할당받아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할당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혼선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하다. 됐어. 핵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대역을 쓰는데 어떻게 혼선이 없지? 다중 접속 기술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핵심이 이거네. 다중 접속 기술이 뭐야? 다중 접속 기술이 하는 일은 알겠어. 뭐 혼선이 없도록 하는데 과학 기술 무조건. 그럼 얘가 기술 무조건 어떻게 해? 얘가 어떻게 혼선 없이 만드는데? 됐지? 그러면 정확히 다중 접속 기술, 얘 기술이 어떤 거고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가 나오겠지. 다중 접속 기술이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로. 기술 생각하지 말고 난 이런 단어만 지금 계속 이런 것처럼 다중 접속 기술이 뭔데 핵심 혼선 안 되게는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지금 알아야 될 단어가 별로 없어. 지금 분배라는 거와 연결시켜서. 자, 그러면 부호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로. 그러면 동일한 주파수 쓰는 건데 알아. 근데 어떻게 얘네가 혼선이 안 빚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부호 분할 다중 접속이다. CDNA다. 이게 뭔데? 그럼 핵심이 부호를 분할한다는 거네. 그럼 부호 분할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떤 길가 어떻게 하는 건데? 자, CDMA는 C라고 할게. C라고 할게.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잖아. 이용하여. 그럼 또 얘가 how네. 확산 코드라는 것을 이용이니까 진짜 how는 확산 코드네.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하여도 수신자는 자신에게 보낸 정보만을 구별할 수 있다. 다 때려치고 그건 당연한 전제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쓰는데도 왜 얘네들이 혼선이 안 생겨? 그거는 부호를 분할했기 때문이야. 부호 분할 어떻게 하는데? 확산 코드라는 걸 가지고 해. 그럼 이제 머릿속에는 다시 확산 코드가 뭔데? 계속 이거야. 확산 코드라는 애가 부호를 어떻게 분할하는데 확산 코드라는 애가 어떻게 작동해야 동일한 주파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릿속에 혼선 안 되는데 계속 이 얘기야. 그럼 다시 얘의 하우가 또 핵심이야. 그럼 얘 진짜 하우겠지?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이 확산 코드가 어떻게 혼선되지 않게 하는지 얘기하겠지. 그럼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가령 바로 사례로 왔네.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게 하우겠지. 그럼 잘 봐야지. 이제 확산 코드의 하우 바로 니네가 어려울까봐 사례를 바로 준 거지. 그러면 천천히 읽어. 그리고 A 문제 있으니까 바로 가. 자, 확산 코드란 송신하고자 하는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1001이고 정보가 확산 코드가 100100이라고 가정할 때 방법이니까 다음과 같다. 그럼 전제가 주어진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관계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앞에 전제가 송신하는 송신 정보가 1001. 그러면 이걸 보내기 위한 확산 코드가 100. 그러면 이게 하우니까 이 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지. 무조건 하우. 얘네 둘의 관계. 논리. 먼저 송신하려는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한 이 X를 수행한다. 그러면 이 둘을 결합하는 게 필요하다. 이 둘을 결합하는 거. 이거를 XOR이라고 한다. 결합해라. 그럼 어떻게 결합한다는 건 뭔데? 또 나오겠지. 이 연산은 결합은 이 XOR 연산은 비교 대상이 같으면 0. 이거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하는 방식이 뭔데? 결합하는 방식은 두 개를 정확히 말하면 두 개 송정과 확산이 코드를 비교해서 11 같으면 0으로 바꾸고 다르면 뭐로? 1로 바꿔라. 변환해라. 이거지. 1011의 맨 앞에 1를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릿수와 XOR 연산을 하면 011로 확산이 된다. how? 이것이 011이 된다. 어떻게? 힌트 줬어. 얘를 그러니까 얘 제일 앞에 있는 얘를 1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릿수와 그러면 각 자릿수가 1하고 2를 만들면 둘이 같으니까 0이 됐고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이 0을 다시 또 어떻게 돼? 이게 지금 1 각 자릿수와 됐지? 1 그럼 0하고 1하면 다르니까 뭐가 돼? 다르니 1이 되는 거고 다시 얘하고 얘를 하면 어떻게 돼? 다르니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제 앞자리 얘랑 각각 한 번씩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각각이 되겠지.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니?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하면 2하고 0 합하면 서로 다르니까 1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랑 얘랑 하면 00 같으니까 뭐가 나올 것이고 0이 나올 것이고 얘랑 00 같으니까 0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 얘랑 10 다르니까 뭐가 나올 것이고 1이 나올 것이고 얘랑 00 같으니까 0이 나올 것이고 얘랑 얘 0이 나올 것이고 같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얘하고 1 그럼 똑같네. 1하고 3개 붙이는 거 얘는 0, 1 나오고
그렇지? 그 다음 0을 확산 코드 그대로네. 그 다음 0을 확산 코드 다시 얘랑 100의 각자리 수와 연산하면 100이 확산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01은 12자리 011, 100, 100, 01 맞네? 확산되고 확산된 신호가 이것이 이제 송신이 된다. 그래서 확산을 한 거죠. 확산. 보낼 정보가 1002인데 이걸 이렇게 12자리로 4개를 확산한 거지. 그래서 확산 코드가 되는 거지. 그냥 4개만 하면 다 부딪힐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중요하게 동일한 확산 코드야. 동일한 확산 코드라는 얘기지. 확산 코드 100이지. 100을 통해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얘에다가 이제 다시 확산 코드 100으로 대입을 하면 다시 1001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지. 그럼 12자리 수 011, 100, 100, 011은 확산 코드 100과 같은 세 자리를 블록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환원하는 방법이야. 첫 블록에서 Y 그리고 C1, Y2, C2, Y3, C3를 다음에서는 Y4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환원하는 방법은 0, 1, 1. 잘 보면 0, 1, 1이랑 1, 00인데 그러면 0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Y1, Y2, Y3라고 했을 때 확산 코드는 C라고 했을 때 여긴 C1, C2, C3라고 했을 때 다시 환원하는 방법은 그대로 알려준 거지. Y1하고 C1, Y1하고 C1 둘이 비교해. 그러면 0, 1 서로 다른 애 다를 때는 1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Y2, C2야. 이것끼리 해. 그러면 서로 1, 0 다른 애 다르면 다시 1이 되는 거고 다시 C3, 1, 0 다른 애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쭉 계산하면 각 블록의 연산 결과는 111 또는 000 이어서 이거를 1 또는 0으로 수렴되어 원래의 정보 1001로 복원할 수 있다. 하면 얘가 111, 얘가 아마 000, 얘가 000, 얘가 111 뭐 나오나 보지. 그래서 1001로 복원된다는 거지. 방법 알려주면 how. 중요한 게 how지. how. 그러면 A로 바로 가시죠. A 문제로. A, B를 바탕으로 A만 보지 마. A만. 그러면 송신하는 정보가 M 자리의 정보일 때 송신하는 정보가 4자리네. M은 4, 4자리. 정보일 때 N자리의 확산 코드. N자리가 3자리네. N은 3이네. 그래서 12개가 나온다고 했지. 12자리. 그러면 M 곱하기 N으로 연산하면 확산되겠지. 12로 12개가 나온다고 했잖아. 됐지? 이게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호를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복원하려 한다면 4자리의 블록으로 구분된다. 맞겠지? 아까 이거는 3자리였단 말이야. 여기 내용에서 봤더니 확산 코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원래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12자리. 이거는 확산 코드 1과 같은 3자리의 블록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확산 코드가 3자리면 블록이 3개. 4자리면 확산 코드가 4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걸 추론했어야 되는 거고 A는 수신된 신호 011, 100, 100, 011을 확산 코드 010으로 복원하려 한다면 연산 결과는 001, 110, 110, 01로 나타나 수렴되지 않겠군.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되겠지 뭐 011로 복원하려면 그럼 실제로 또 이거 치사하게 계산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계산을 하긴 하되 해보는 거지 뭐 그냥 그럼 이거 요거 확산 코드 019 0하고 0 그러면 같으니까 뭐가 되고 같으면 0 그 다음에 1끼리 다르니까 뭐 같으니까 0 1과 1이니까 0, 1 다르니까 뭐 1
됐지? 타수로 없고 다 해야 되네요. 치사하게. 0하고 1 다르니까 코드 할 때는 환원할 때는 하나씩 대입하면 되는 거지.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0. 0. 같으니까 뭐? 같으니까 0. 논리상 다 같나 봐. 같다고 해야지. 같은데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렇게 나타남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수렴되려면 뭐 000, 111, 111, 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수렴되지 않는 것이 됐지? 자, 아직 B는 안 봤네. 자, 한편 이제 확산 코드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how를 알았어 이제. 그리고 환원하는 것도 알았어. 한편 2400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으로 분배되어 있어서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400은 2400대역으로 통신하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또 혼선을 핵심은 계속 혼선을 피한다. 그러면 블루투스는 역시 또 how, 어떻게 혼선을 피하는데 이거지. 또 how지. 앞에 애들은 블루투스가 아닌 거야. 앞에 애들은 대역이 이거였단 말이야. 대역이 800에서 2100 이런 애들이 있고, 이거는 그걸 넘어서는 2400 이상. 얘네들은 블루투스. 어떻게?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파수 도약 확산. 이거는 도약 확산. 아까는 확산 코드 그거였는데 이거는 how 방법이 주파수 도약 확산이라는 방법이네. 이게 어떻게 하는 how. 이제 또 how 찾으면 되는 거지.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서는 우선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페어링 되어야 된다. 페어링이 뭔데? 우선 블루투스 되기 위해서는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끼리는 페어링이 돼야 돼. 페어링은 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무선 통신을 위해서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거다. 하고자 하는 것끼리 일단 연결 미리 해놔야 돼. 정보 확인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중 어느 한쪽에서 둘 중에 어느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보내면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 보내진다. 일단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시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고 검색 신호에 응답을 한다. 블루투스는 응답한 기기들 중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페어링이 완료되고, 그럼 페어링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했네.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는 거지. 이때부터 기기들 간에 이때부터는 통신이 이루어진다. 원하는 걸 선택하면, 송신하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에서 보내는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검색 신호에 응답한다.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것들도 계속 응답한다. 자, 중요한 건 이거지. 얘가 어떻게? 이거는 블루투스들이 서로 먼저 우선 연결하는 걸 얘기한 거고, 걔네들이 어떻게 혼선되지 않게 하는 이걸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지.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000까지 이걸 단위로 나눠 79개의 채널을 사용하고 79개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몇 개 선택 이동. 빨리 말해. 몇 개 선택.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확산 패턴이라고 한다. 이때 이제 채널을 선택하는 걸 확산 패턴. 아까 기억은 확산 코드. 이건 확산 패턴. 니은. 79개 중에 채널 선택.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확산 패턴. 어떻게 선택하는데?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이동해가며 통신을 한다. 우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빨리 확산 패턴을 만드는데. 확산 패턴은 이제 이 핵심이지.
그림과 같이. 그럼 자시가 쓰는 그림을 봐. 천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하면 수 있다고 또 나오네. 그러면 얘랑 얘를 아까 XOR 연산을 알지? 숫자 비교하는 거 같으면 0, 다르면 1. 각 시행에서 각각의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 천이 레지스터로 이동을 한다. 이때 천이 레지스터가 4가 가지고 있던 값이 출력 밖으로 나가고 비워진 천이 레지스터 1은 이전 시행의 천이 레지스터 3과 천이 레지스터 4의 값을 이렇게 비교, XOR 연산을 하여 채운다. 각 천이 레지스터 값이 초기 값이 111일 때 각 시행에 따라 출력된 값은 111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선택하려는 채널의 개수를 고려하여 출력된 값들을 변환하면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다. 뭔 소리야?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 이걸 끝났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 자, 이때 연산을 한다는 건 미리 밀어낸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각각에 있던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이 오른쪽 천이 레지스터로 이동을 하고 이때 4에 있는 것이 값으로 출력이 돼. 그러면 1이 비워져. 비워진 N은 1은 이전 시행 천이 레지스터에서 3과 발음이 이래. 천이 4의 값을 연산을 하여 채운다. 각 초기 값을 111로 할 때 각 시행에 출력된 값은 1111, 0000 이렇게 된다. 이걸 알려주지 않았네? 이거야. 볼게 그냥 천이 1 이름도 왜 이름 발음도 어렵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자, 여기 초기값이 1이라고 하면 그럼 얘네들이 초기값이 1이야. 그럼 얘가 여기에 밀리니까 여기 1로 왔고 이 값이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는 1이 출력이 돼. 그러면 다 밀리고 나갔으니 얘는 이제 보냈으니 남는 게 없어.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채우느냐 이 값을 이런 얘기지. 이거는 둘을.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1하고 1이었으니 얘네들이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0? 그럼 이제 0이 오는 거지. 그럼 0의 값이 쭉 밀리는 거지. 지금 1이 쭉, 1가 처음에는 그래서 출력된 게 1, 4개, 1, 4개가 출력이 되겠지. 순서대로. 하나씩 다 밀려서 나오냐. 됐지? 그럼 쭉 나갔단 말이지. 그럼 쭉 다 나갔을 때,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나와? 이게 나갔어도 또 계속 1이니까 얘가 나갔어도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이 남았잖아. 그럼 또 나가도 1,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계속 1, 1 같은 00이 오겠지. 일단 그러니까 1이 4번 나온 다음에 0, 0, 0 3번이 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냈던 0, 0 이렇게 오고 아직 1이 이렇게 밀리게 남아있을 때 그럼 0하고 1일 때니까 이때는 다른 1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얘는 다시 1이 채워지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1, 0, 0, 0 어딨어? 111, 000 그럼 나중에 1이 채워진 애가 이제 1로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니네한테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자 틀리라고 된 거겠지. 틀려줘야지. 어쨌든 그런 순서로 간대. 그럼 문제 B부터 각 천이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0, 1, 1, 0이면 세 번째 시행으로 출력된 값은 0이겠군. 첫 번째 이건 쉬웠네.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1인데 그냥 출력되는 값은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게 4번. 30. 그 다음 문제 나머지도 한번 볼게. 다 했어 이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CDMA 방식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내역을 사용하는 기술. 그렇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함에도 혼선되지 않는 거.
이동통신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한다고 할당받아서 됐지. 블루투스 기기들은 이거 구매되어 있는 2400 이상으로 하는 거지. CDMA 방식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다른 확산 코드가 아니고 동일한 확산 코드로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다시 복원할 때도 동일한 거로 한다고 그랬지. 다음 4번. 31번 했고 32번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 뭐 그림 볼 필요 없이 말해줬잖아.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걸 고르라면 보기 안 봐도 어쩌고 기기 1과 기기 2 모두 이번마다 채널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신호를 탐지할 수 없겠군. 아니야. 어떻게 해든 간에 1600분의 1로 해서 검색 엔진을 탐지하기 위해서 한 거지. 1600분의 1. 1초에 16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기기와 기기 2는 서로 송신하는 거지. 이번 기기 1과 2는 모두 1메가 단위로 형성된 70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는 패턴. 당연하겠지. 패턴을 보여서 하는 거지. 70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나. 새로운 기기가 기기 2와 동일한 패턴으로 채널을 이동하더라도 폐렴된 시간이 다르면 혼선이 안 일어나는 거지. 동일한 패턴이어도 시간이 다르면 안 일어난다. 아까 질문에 있었지. 기기 1과 기기 2가 동시에 채널 이동을 시작했지만 혼선 없이 통신하는 것은 확산 패턴이 서로 다르고 시간이 다르면 확산 패턴이 당연한 거지. 그러면 답은 5번. 뭐 보기 그림 볼 필요 없지. 기억과 이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확산 코드지. 송신을 확산 만드는 12개로 만드는 확산 코드. 다시 이 확산 코드 가지고 12개를 원래로 복원하는 것도 확산 코드. 기억. 가의 이유.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가. 블루투스도 역시 이 글의 핵심은 동일한 주파수 사용하더라도 혼선되지 않기 위한 하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죠? 혼선을 방지하고 있어요.